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떠난 사람, 들어온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땅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살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이 땅으로 들어왔으며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했으며 또 왜 이 땅을 떠나야 했을까?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과연 지금만의 문제였을까? 그것을 옛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라를 열었던 박혁거세의 이야기. 삼국사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부족이 살았는데 조선의 유민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조선의 유민으로. 여기서 조선은 고조선을 말합니다. 고조선의 유민들이 산과 골짜기에 나눠 살고 있었다. 지금의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 6골짜기에 각자 자신들의 자그마한 영역을 만들고 살고 있었죠. 인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이 되어 갑니다. 아직 이때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고난 자신들의 지위를 통해서 그 지역을 지도해 나가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또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게 되면서 자신들의 통제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6부족의 촌장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로서는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들이 뛰어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6부족의 촌장들은 각자 자신들의 자제들을 한 명씩 데리고 모였습니다.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회의를 할 적에 자연 속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건물 안에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령하게 여기는 산봉우리나 이런 곳에 올라가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양산 쪽을 바라보니 나정 곁에, 나정이라는 우물 곁에 이상스러운 기운이 땅에 들이우고 흰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어 절하였다. 살펴보니 자주색 알이 하나 있었고 말은 사람들을 보고 하늘을 향해 길게 울었다. 알을 쪼개자 사내 아이가 나왔다. 그 모습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자, 옛 사람들은 우물이라고 하는 곳은 나정이라는 우물을 설정을 했는데 우물은 하늘과 통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첨성대가 우물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 보면 흰 말. 이 말이라는 존재는 옛부터 굉장히 신령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무덤 속에도 말과 함께 묻어주기도 하고 또는 말을 넣어줄 수 없을 때는 말에 장식했던 물건들을 이 무덤 속에 주인공과 함께 넣어주기도 했죠. 흰 말, 그것도 흰 말입니다. 흰 색깔은 아주 좋은 의미의 색깔을 말합니다. 흰 말 한 마리가 있었고 자주색 알이 하나 있었다. 자주색이라는 것은 바로 고귀한, 아주 존귀한 이런 존재를 표현할 때 자주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자, 알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운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고 그곳에 알이 하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연결시키면서도 또 한편으로 알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함으로써 천생, 하늘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난생, 알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하늘과 연결시키는 것은 북방계통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고 알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남방계통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쪼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을 쪼개게 되면 그 알이 갖고 있는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깨서 나올 수 있겠고요. 아니면 쪼개줄 수 있는 것인데 고구려를 건국했던 주몽 역시 알에서 나왔지만 사람들이 알을 깨려고 했지만 깰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박혁거세는 알을 깨주게 되죠. 김수로 왕도 알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알을 깨지 않고 상자에 담아서 두었더니 그 6개의 알에서 아이들이 나왔다라고 돼 있죠.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온 자냐 아니면 그 알을 깨뜨려 준 자냐, 이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박혁거세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나옵니다. 바로 6부족의 촌장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몽이라든가 김수로 같은 인물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왕이 됐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지금도 경주에 가면 나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팔각형 모양의 건물 자리가 발견이 되었고 그 가운데에 우물이 있었던 것이고, 바로 이 신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건국시조, 그 건국시조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곳에 신전을 짓고 신라 역사 동안 계속 제를 지냈던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상황에서 동천이 어디 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곳에 가서 아이의 몸을 씻겨 주었고, 그랬더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날짐승과 묻짐승이 춤을 추었다. 그러니까 온 천지 자연 만물이 기뻐하였다, 이런 뜻이죠. 이름을 혁거세, 이런 상황 때문에 혁거세라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 거슬하니라 하였다. 아직 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못하던 시대였고 그 지역 말로 거슬하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답니다. 또 부인을 맞이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아령정이라는 우물가에서 계룡이, 그러니까 닭을 닮은 용이라는 뜻이죠. 옆구리로 어린 계집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인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이 뭡니까 카스트 제도에 의하면 4계급이 있는데 브라만 계급은 정수리에서 나고 그 밑에 크샤트리아 계급은 옆구리에서 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보면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를 벽화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보면 마야 부인이 이렇게 쥐고 있으면 이 옷자락 사이에서 석가모니 부처가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있죠. 그럼 이 이야기는 시대가 흐르면서 불교의 이야기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때 내 생각을 조금 보태서 전달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기록이 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보태지기가 어려워지겠죠. 기록되기 전에 불교가 들어와서 그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그 후에 석탈의 왕 때에 또 한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김알지라고 전해지는 인물이죠. 탈해왕 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호공이, 그러니까 탈해왕의 신하가 월성 서쪽 마을을 지나다가 시림이라는 숲속에 매우 밝은 빛이 비추는 것을 보았다. 이야기의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줏빛 구름이 또 자줏 색깔이 나오죠. 하늘로부터 땅에 들이우는데 구름 속에 황금 괴짝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괴짝에서 빛이 새 나왔다. 그리고 흰 닭이 나무 아래에서 우는 것이었다. 아까 그 이야기에서 그냥 조금만 바꿔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 괴짝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김수로 왕이 발견되는 이야기와 아주 흡사하게 됩니다. 자, 하늘로부터 땅에 들이우는 것, 자줏빛 구름, 흰 색깔, 이런 게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이 친히 와서 괴짝을 열어보니 어린 사내아이가 누웠다 일어나는데, 그래서 알지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이 지역말로 알지는 어린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지를 안아서 돌아올 때 새와 짐승까지 따라오며 기뻐 뛰었다. 아까 거기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었죠. 온 천지 만물이 이 사람의 나타남을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황금 괴짝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아직 중국식 성씨를 갖던 시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후대에 붙여진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김알지라고 대표되는 경주 김씨, 시조인 김알지는
어디서 온 사람일까? 아까 박혁거세는 어디서 어떻게 온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알지는 그 후에 김알지의 후손들이 신라 천년의 역사 속에 대부분 왕위에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남겨두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신라의 김씨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을 했을까? 이 그림은 조선시대 숙종 임금님 때 공제 윤두서라고 하는 분이 임금에게 그림을 그려서 올렸던 것이죠.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석탈의 왕이 있고 흰 닭이 있고 황금 개짝이 나무 위에 걸려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서 임금에게 바쳤고 임금이 직접 어제 임금이 지은 글이죠. 글을 지어서 이 이야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듣고 즐거워했죠. 아주 오랫동안 경주 김씨들 역시 조선시대 내내 명문가로서 계속 있었고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갔죠. 이곳이 바로 박혁거세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지금의 경주 계림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이 경주 지역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신령스러운 숲들이 군데군데 7군데 있었는데 이 대부분의 숲들은 불교가 들어오면서 절이 되었죠. 그래서 흑륜사, 그 다음에 분황사, 우리가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이런 절들이 대부분 기존의 숲을 베어냈죠. 우리도 지금 시골 가면 성황림이라고 있는 그런 숲들이죠. 그러나 이곳은 김할지가 발견된 장소고 김씨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면서 이 숲은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세기에 발견된 당나라에서 발견된 무덤에 넣어놨던 묘지명입니다. 바로 당나라에 살던 김씨 부인, 그러니까 신라인으로서 당나라에 살던 김씨 부인의 묘지명인데요. 여기 보면 신라 김씨는 소호 금천씨에서 비롯되었다. 그럼 소호 금천씨의 후손 중에 바로 흉노의 왕자 김일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한나라 무제가 흉노를 정벌하면서 그 당시에 흉노가 분열되어 있었는데 남흉노의 왕자 김일제 왕자 하나가 한무제에게 투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무제는 이 사람에게 김씨성을 내리고 이름을 일제라고 붙여주었고 이 사람이 한나라 황실에서 살면서 큰 공을 세우게 되고 높은 벼슬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벼슬을 후손으로 물려주면서 한나라 황실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역시 문무대왕 비에도 바로 소호 금천씨의 후예다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 김씨들, 신라 왕씨들 자신들 스스로가 흉노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흉노하면 왠지 흉악한 무리들 이런 느낌이 있어서 흉노족의 후손이다 그러면 막 오랑캐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그 흉노라는 이야기는 중국이 붙인 것이지 흉노는 흉노 나름대로의 강대한 국가였고 대단한 문화를 이루었던 그런 국가였죠. 그래서 우리가 흉노라고 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신라인들은 자신들을 흉노의 후손이라는 걸 떳떳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 경주 김씨였던 김부식이 삼국사기 역사평론을 쓰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라의 옛날 이야기에 이르기를 하늘이 금괴짝을 내렸으므로 성을 김씨라 했답니다. 그런데 듣건대 신라인 스스로 소호 금천씨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씨라 했답니다. 이렇게 임금에게 올리는 글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식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신라의 조상은 누구였는지, 신라 김씨의 조상은 누구였는지. 바로 똑같은 인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다면 바로 한나라 황실에 살고 있던 김일제 그리고 김일제의 후손들, 이 후손들이 나중에 한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을 멸망시키고 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신나라를 기준으로 전한, 후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근데 이 신나라는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때 왕망의 외가 쪽이 바로 이 김씨 집안들이었어요. 근데 왕망을 도와서
한을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세우는데 이 김씨가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다시 한나라가 세워지니 이 김일제의 후손이었던 이 김씨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나라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론가 떠나야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의 무리가 들어온 곳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바로 김수로 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후에 몇 년 후에 한 15년 후에 신라 땅으로 들어온 무리가 김할지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둘 다 동일하게 김씨성을 쓰고 있고, 그런데 김수로가 가야 지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 지방에는 아까 신라 육부 촌장들과 같은 그런 수준의 지역이었고, 김할지가 좀 더 북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진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 김할지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바로 왕을 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르렀어야 세력을 키워서 왕이 될 수 있었고, 김수로는 바로 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김수로 왕 쪽으로 넘어가 보면, 천지개벽 후에 이 땅에 아직 나라로 부르는 칭호가 없었고 왕이나 신하라고 부르는 칭호도 없었다. 이제 이 가락국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했죠. 9명의 간이 있었다. 이제 추장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 구지봉에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이때 200~300명이 모여들었죠. 그랬더니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소리만 들렸죠. 여기에 사람이 있는가? 우리들이 있습니다. 딱 사람이 있는가라고 명령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들은 공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또 소리가 들렸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본인은 알고 있지만 너희들의 입으로 말하라는 것이죠. 구지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구지봉에 가면 거북을 닮은 이런 돌이 하나가 있는데 고인돌이죠, 고인돌. 자, 그래서 이 봉우리를 구지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 새로운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온 것이다. 그게 뭐냐면 내가 궁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모름지기 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내면서 거북아 내 목을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참 이게 참 이렇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협박이죠, 협박.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과연 나를 어느 만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요, 대개 제사의 시작은 아주 공손하게 시작을 합니다.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정성을 바치게 되죠. 거기서 신이 응답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가뭄이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기후제를 지내요. 온 정성을 다해서 기후제를 지냅니다. 결국 비가 끝까지 내리지 않게 되면 지금까지 주도했던 남자들은 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이제부터 여인들이 나서기 시작을 하죠. 모든 제사에서는 항상 여인들은 부정의 대상이라 방 안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나서는 것은 여인들이었던 거죠. 여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하는 피 묻은 속옷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휘두르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하늘조차 이 간절함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협박 비슷하지만 우리는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당신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불렀더니 자줏빛 새끼줄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았다. 그 줄 끝을 살펴보니 붉은색 보자기에 싼 금합이 있었다. 자, 이 금합은 기말지와 동일하게 되죠. 금으로 된 상자죠. 열어봤더니 황금알 6개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 금합을 안고 집으로 가져와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갑자기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 동일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천신 아마테라스는 그 손자 니니기에게 고곡과 거울과 검 3종의 보물을 주어 지금도 이것은 천안가의 3종 신기가 되어 있습니다. 땅에 내려가 다스리겠다. 니니기는 이불과 같은 큰 보자기에 쌓여 겹겹의 구름을 헤치고 어디 다카치봉의 구지후르다케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구지봉에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3종의 신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니기가 이곳에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나라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곳은 가라쿠니를 바라보고 있고 가락국을 바라보고 있고 항구와도 바로 통하여 아침 해가 비치고 저녁 해가 비치는 나라이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일본 규슈 지방의 일본의 건국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요, 바로 가락국이 김수로 왕이 세웠던 이 가락국이 나중에 신라를 침공했다가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은 5만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가락국까지 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가락국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 가락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이 없었던 시대죠. 미지의 땅이죠. 미지의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일부의 사람들은 내륙으로 흩어져서 대가야가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이곳에 와서 이제 기존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소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 일본 열도로 건너갔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한반도에서 살다가 어떤 정치적 변화, 어떤 상황적 변화에 의해서 일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라쿠니답게 해서 한국악이라고 이렇게 붙여지는 산이 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보면 김유신은 가야 사람이었죠. 서호 금천씨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이라 한다. 또 김유신 비문에 보면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확실하게 자신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 황실에서 살다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유신은 김수로 왕의 후손이고 그러면 김수로 왕은 바로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여튼 왔더니 9명의 구관들이 왕으로 섬겼습니다. 오자마자 9명의 구관들을 거의 무시를 해버립니다. 당신들이 쓰고 있는 말은 너무 촌스럽다 하면서 막 무시를 해버리죠. 그러면 김수로 세력은 들어올 때 굉장한 힘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9의 구관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졌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주몽이 부여에서 피난 내려와서 그 지역에 원래 살던 토 세력의 딸과 혼인을 해서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죠. 혼자의 힘이 아닌 주변 세력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대개 이런 경우에 혼인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키워나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역시 구관들이 말합니다. 자, 왕이 되셨는데 왕후가 안 계시니 우리 딸들 중에 한 명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수로 왕이 말합니다. 필요 없다. 이미 나에게는 하늘이 정해준 왕후가 있다. 그러면서 저 바닷가로 언제 나가서 기다리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나갔더니 실제로 그 날짜에 큰 배가 떠오는데 그곳에 허황옥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김수로는 그 왕비가 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것이죠. 자, 김수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한나라에서 건너왔다면 자신이 한나라에서 건너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올 때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계산이 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자신이 원래 살던 땅 그곳에 자신의 부인이 있었던 거죠.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충분히 계산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딸을 택해서 혼인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혼인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본부인을 기다렸죠. 본부인이 도착했을 때 본부인이 허황옥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오시오 이렇게 해서 환영을 하니까 내가 당신을 어찌 알고 당신과 함께 있겠소? 그랬더니 자신의 어떤 사랑을 고백을 하죠. 여기에 있는 구관들이 자신들의 딸을 택해서 나와 혼인을 시키려고 했지만 나는 다 거절하였소.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이곳에 와서 바람 피웠는지 어떻게 알겠소? 그랬더니 김수로는 아니요, 나는 이 사람들이 혼인을 요청해도 나는 거부했어. 오직 당신이 올 줄 알고 기다렸어. 이렇게 표현하죠. 상당히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개 허황옥이라고 하는 인물은 인도에서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인도와 연결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허황옥이 이제 인도에서 왔다라는 글을 쓰면서 허황옥이 가지고 온 물건들은 한나라의 물건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에서 왔으면 인도의 물건이었다 이렇게 써야 하는데 한사 잔물이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인도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바로 이 불교가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그 더 신비화시켜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바다를 따라서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혈통을 가진 단일 민족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씨의 기원을 찾아가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영양남씨 같은 경우는 당나라 사람이었던 김충이었는데 일본으로 갔다가 이 조류를 잘못 만나서 영덕에 닿았고 이 사람이 결국 신라 땅에 기화해서 남시성을 하사받았다라고 전해지고요. 또 조선시대의 김충선이라는 사람은 원래 일본군 장수였는데 임진왜란 때 쳐들어오게 되니까 나는 원래 내가 일찍이 조선이 예의의 나라인 걸 듣고 오랫동안 조선의 문물을 사모했고 한번 와서 보기를 소원했는데 이 나라의 교화에 적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쳐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내 본뜻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쳐들어오자마자 바로 조선에 항복을 해버리죠. 이 사람이. 그런데 항복의 이유가 나는 아직 조선과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 승부를 내지 못해서 힘이 약해서 항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조선이 문화국가이고 그 문화에 젖고 싶어서 나는 조선인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이 사람에게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죠. 임진왜란 때 큰 활약을 했고요. 이괄의 때 장수로서 활약을 했고 병자호란도 겪었던 이 김충선. 이 사람은 조선에서 가장 조선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오히려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또 이 땅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긴 했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일본에 가면 가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오사카. 오사카는 바로 백제인이었던 왕인 박사가 처음 정착하고 개척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사카에 가면 남바역이 가장 번화한 곳이죠. 바로 이곳은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지금 간척이 된 지역이죠. 바로 이곳이 왕인 박사가 닿았던 곳이고 닿아서 노래를 불렀죠. 남바진에는 피는구나 이 꽃이 겨울잠 자고 지금은 봄이라고 피는구나 이 꽃이. 이렇게 남바진 오사카 지역의 개척자. 근데 우리는 이 왕인 박사를 그냥 오경 박사 해가지고 일본에 그냥 천자문 전해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왕인 박사는
오사카 지역의 호족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 사람은 나중에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죠. 또 백제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죠. 이 문영왕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건너가다가 태어난 사람인데, 바로 이 곤지라고 하는 인물이 함께 건너가다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카라시마라고 하는 작은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규슈 지역에 작은 섬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곤지가 형이었던 게로왕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일본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죠. 그때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침해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그 당시 일본이 아닌 미지의 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곤지가 정말 미지의 땅, 그곳으로 가게 되면 모든 게 불편하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곤지가 말을 하죠. 형수를 한 명 주시오. 형의 부인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게로왕, 형이었던 게로는 자기 부인을 주게 되는데, 임신해서 만삭이 된 부인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신해서 만삭이 된 부인을 주면서 이 아이는 나의 아이니 출산을 하게 되면 돌려보내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길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카라시마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 해안가 동굴에 왕이 태어난 곳이다 해서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영왕은 돌아오게 됐고, 바로 곤지는 일본 땅에 가게 됩니다. 가서 역시 오사카 지역에 왕 노릇을 하게 되죠. 오사카 지역에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 곤지왕 신사, 옛날에는 곤지왕 신사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이름을 메이지 유신 후에 일본은 한반도와 관계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스카베 신사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었죠.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이라고 전해주는 닌토쿠 왕릉, 이 무덤인데요. 이 무덤은 바로 곤지왕의 아들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인물의 무덤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열도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었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아이누족이라고 할 수 있죠. 한반도에서 시간을 달리하면서 계속 건너가게 되었고, 바로 이 가락국 사람들이 건너가면서 본격적인 어떤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그 후에 백제인들이 건너가면서 국가의 완성을 만들어주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일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로 들어온 사람, 우리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 또 우리 한반도에서 살다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간 사람, 떠난 사람. 사람이 간다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간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떠나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지역을 발전시켰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문화된 사회 속에서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